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불 덮고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이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을 선택했겠지만 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아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시모와 크게 한바탕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결국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고,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며 살아왔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모가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퇴근하고 정신없이 저녁 식사 준비 중이었는데 인터폰에 비친 시모의 얼굴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돌발 행동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왜 5년을 안 보고 살아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었다는 건 이미 남편과 시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굳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남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시모의 얼굴을 바라봤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어머님과 아직까지 마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남편 보러 오신 거면 전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내가 너 얼굴 보러 온 줄 알아? 내 아들 보러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 너 때문에 내 자식 얼굴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나가면 됐는데 왜 나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잊혀질만 하지.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라뇨?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신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신 적 없으셨으면서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어머님 여행 가시는데 무조건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대로 된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 않았다고 식당까지 찾아오셔서 머리채 잡으셨잖아요. 3박 4일 다녀오시는데 무슨 100만 원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한마디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이 사람 명의로 된 집이 아니라 공동 명의예요. 둘이 벌어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이제 그만 좀 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우리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야. 나도 저녁 안 먹어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그날 남편이 시모를 부른 이유는 오래간만에 갈비찜을 했었는데 양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 식구 먹을 정도만 준비한 거라 넉넉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차피 저에게 물어봤자
시모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혼자서 멋대로 행동한 거였네요. 시모와 남편을 당장 나가시라고 난리를 치며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제 자식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하다 말고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말 나가지 않을 거고 남편에게도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었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갈비찜을 이미 전부 다 먹어치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방 테이블 위에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붉히는 시모를 피해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부터 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버린 남편이 문을 콱 열면서 저보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지금 태민이 재우려는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일단 문 좀 닫아주면 안 될까? 너는 지금 태민이 재우는 게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랑 엄마가 뭐가 돼?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풀려고 일부러 오시라고 한 건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중간 입장인 나는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5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신은 인연 끊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니잖아. 어떻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내고 살 수 있겠어? 당신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부모님 집에 왕래하며 살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당신 보고 이제 적당히 좀 하래. 당신이 가족 간의 불화를 제일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원흉이라잖아. 그런 말 듣는 나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장인 장모님 앞에서 당신 머리채 잡은 건 분명 잘못하긴 했지만 이제 그만하고 당장 나와서 화해했으면 좋겠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태민이부터 재우고 얘기하자고 했지? 당신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이미 통제력을 잃은 남편은 점점 더 흥분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남편의 말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고 있었네요. 술 취한 남편을 앞에 두고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무섭게 인상을 쓰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차라리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남편을 밀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에 더 큰 비수를 꽂아 버리셨네요. 둘 다 만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편과 시모의 태도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몸을 돌려 시모를 향해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너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니? 5년 전에 딱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는 너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드시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고소하려 했는데 참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저희 부모님이 착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난 거라고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악몽까지 꾸는데 어머님은 5년이 지났으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노인분이랑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당신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옆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동안 나를 봐오면서 단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참에 잘 됐어. 아예 당신 가족들이랑 엮이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은 것 같네. 차라리 이혼하자. 이혼을 너 혼자 하니? 한참 지난 일 가지고 무슨 이혼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동안 못했던 며느리 역할 똑바로 해라. 집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며느리가 너 혼자만도 아니고 위로 둘이나 더 있는데 걔들이 때만 되면 눈살 찌푸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왜 너만 편하게 결혼 생활 하냐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너도 결혼을 했으면 불만이 있어도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다. 그 도리 어머님부터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정말 뉘우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희 집에 잘하는 줄 아세요?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도 없으면서 꼴의 사이라고 받기만 하려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만취가 된 시모는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그 나쁜 손버릇이 또 올라오려고 하길래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시모와 저는 절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5년 전보다 더 악독하게 변해버린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친정집에 도착한 뒤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상황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을 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기로 했지만 제일 걸리는 건 아무래도 아이 문제였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이 옳은 건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술을 잘하지 못해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거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에 퇴근하면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기 아빠를 좋아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들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시모와 제가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던 건 좀 당황스러웠었죠. 한참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울리는 진동 소리에 아이가 혹시라도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둘째 형님의 전화를 받고 말았네요.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전화 통화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이지? 어머님이 동선의 집에 찾아갔었다며. 그런데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나 봐. 어머님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셔서 나한테까지 막 뭐라고 하시네?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말을 아주 거침없이 뱉으셔서 나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 동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안 보고 살 사람들도 아니고 언젠간 또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 모르고 있었어? 어머님이 동선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겠어? 서로 좋게 풀려고 간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돼?
5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 거야. 동서가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늙은이가 남아있는 게 자존심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간 것도 정말 큰일 한 거라고. 동서도 5년 전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그냥 용돈 지어주고 끝냈으면 이런 일 있었겠냐고. 둘 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 그러니까 내일 당장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동서가 먼저 머리 숙이고 안 좋은 관계 풀었으면 좋겠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형님은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어머님한테 겪은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구차하게 그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형님이 모르는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연락 주시는 건 솔직히 때만 되면 시댁에 모일 때 형님이 막내 며느리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게 짜증이 나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을 하지 않은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는 꼭 어머님한테 사과받지 않는 이상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제 그만 끊어도 되는 거죠?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럼 이만 끊을게요. 형님은 제가 끊으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잘못이 없는데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만약 제가 먼저 시모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실 테고 더 기고만장하실 게 안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결국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자 남편은 그때 일에 대해 미안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한 뒤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먼저 퇴근해선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래간만에 자기 아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반갑게 안겼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아이와 놀아주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을 끝내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차린 뒤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그제서야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사과할게. 생각이 짧았나 봐.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거든.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하면 분명 반대를 할 게 뻔하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의 없이 결정하게 된 거였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 내가 싫든 좋든 일단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오시기 전날에도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이 꿈에 나와서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행동한 건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리고 나 몰래 당신이 시댁에 왔다 갔다 한 거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뵈러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겠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시댁에 왕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였다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다녀가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버린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어머님이 오셨을 때 술까지 마신 건 더 큰 감정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태민이한테는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인 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야. 나는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게 뻔하다고.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되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혼하면 태민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상황을 가져가지는 말자. 차라리 이혼하는 게 태민이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생기겠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닌 당신 가족 편을 들 테고, 그럼 우리는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될 텐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자라겠어? 오히려 그런 게 태민이한테 불행이라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터라 제 마음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시댁집안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형님들과도 안 좋은 감정에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전부 감당하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에게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저는 아이 옆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밤을 꼴딱 지새웠네요. 그렇게 다음날 날이 밝았고 출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었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제 눈앞에 시모가 서 계셨네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다는 건 제가 없는 시간에 몇 번이나 다녀가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출근하냐?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너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밥까지 챙겨 먹어야 되겠어? 나한테 사과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너도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면 내가 사과하고 싶겠니? 그리고 전날에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아보니까 너희들 이혼하기로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잠깐 서로 삐걱거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 천지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만 있게? 너도 일단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수해야 될 건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면 되겠니?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찾아온 건 너랑 내 아들 아침 먹이려고 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봐라. 저 지금 많이 바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차가 막혀서 안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이나 아침상 차려주세요. 이젠 아예 내 집 드나들듯 찾아오시네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조만간 서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의 관계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침부터 쓴소리 나오게 만들고 있네.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꼴랑 150 벌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심의가 앉아보라는데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뭐야? 이딴 걸 내 아들 아침이라고 해결하라고 내어준 거니? 이제 이혼한다고 토스트 빵 쪼가리 몇 개 올려두고 출근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침 때우게 한 거니?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모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빵을 들더니 아침부터 짜증나게 한다며 식빵으로 제 뺨을 툭툭 치시면서 힘들게 화장한 얼굴에 빵가루를 묻히셨네요. 저는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남편은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제 뺨에 식빵으로 툭툭 치며 화를 내시더니 잼통에 담겨있던 숟가락을 뺏어 들어 제 머리를 잼으로 범벅을 해 놓으셨네요. 남편이 그걸 보곤 화들짝 놀라며 뭐 하는 거냐고 급하게 시모를 말렸고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저를 보며 서둘러 출근하라고 했지만 이미 온몸에 부서진 빵가루와 머리에는 잼으로 덮여버린 상태라 출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빵은 남편이 먹을 게 아닌 태민이가 먹을 거라고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시모가 난리를 치시던 행동을 멈추시며 당황하셨고 집안은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네요. 남편은 제 몸에 붙어있는 식빵가루를 급하게 털은 뒤 티슈로 머리에 붙은 잼을 떼어냈지만 이미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가까이 오신 시모가 몰랐다면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냐고 어색한 미소를 보이길래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식빵 봉지를 들어 시모의 머리 위로 전부 다 부어버렸고 옆에 놓여있던 우유를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놓고 뒤늦게 수습을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었는데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150 벌던 회사원인 줄 아세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월 1,500 벌고 있다고요. 이건 이 사람도 제가 이만큼 벌고 있다는 건 몰랐을걸요? 돈 얘기해봤자 어머님 귀에 들어갈 게 뻔하고 그럼 제가 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후로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월 200번은 어머님 아들 밥수발이나 드세요. 당신 나한테는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했었잖아. 토스트 장사하는 거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 했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 정도 벌렸지.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분명 입이 근질거려서 얘기했을 테고 어머님은 가식적인 웃음으로
내가 버는 돈 타서 쓰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셨을걸? 당신이 나를 속이고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며 만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어. 언젠가 배신할 줄 알고 있었거든.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꼬아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우리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안했다. 돈 얘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는 급변했고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제 아이를 데리고 집 밖을 나섰네요. 시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시모의 바닥을 보게 된 터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을 강하게 뿌리친 뒤 예정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이제 숙려 기간이 2달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를 붙잡기 위해 현재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네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제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의 태도라는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너무 속보인다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편은 제 아이 태민이를 이용해서 저와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애를 쓰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그 집안의 식구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숙려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집안 식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2눈으로 보게 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저희 토스트 매장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인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인공와우라는 청각 수술을 받아 다시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수술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저는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소리나 대화를 주고받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피곤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제 귀는 먹먹한 느낌이 들었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언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었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청각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에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청기로 생활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보청기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제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딸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였는데 딸은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들리지 않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에 대해 알려주었고, 딸도 수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긴 했었죠. 아무래도 수술 후 부작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할 경우 청각 수술을 그때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은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너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딸은 지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통화는 자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까봐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방에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오겠다는 말을 했지만 보청기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게 없는 만큼 딸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대신 그날 이후 딸은 주말마다 저를 보려고 지방에서 자주 올라와 주었네요. 그렇게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을 시점에 더 이상 보청기의 도움을 받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했어요. 점점 기머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었는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적응하며 살고 있어서 크게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몇 년 전에는 한 번 정도 되물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입을 안 보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보청기를 끼고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보청기를 귀에서 뺀다면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고 있다는 걸 딸에게는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보청기에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주변에서 수술 경험을 들어보면 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저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말에 딸이 저를 보러 올라오면 수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말에 올라온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제 고민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먼저 저에게 뱉은 한마디에 저는 수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딸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에 결혼 비용부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 저는 수술은 차후에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딸은 제가 몇 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되묻는 모습을 보며 걱정하고 있길래 일찍 쉬면 괜찮다고 대충 상황을 둘러댄 다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언제 저희 집에 올 건지 시간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다음 저는 딸이 그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를 보게 되었네요. 첫인상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 제 딸을 잘 챙겨주는 모습과 매너 있는 행동들은 저를 안심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면서요? 어쩌다 갑자기 그런 병이 생기셨어요.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예은이한테 듣긴 했었는데 보청기가 이젠 크게 의미가 없으실 정도로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보청기를 빼면 아예 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수술을 하면 생활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면서요? 나도 청각장애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모임에도 다니면서 수술받은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크게 후유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꽤 큰 수술이라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 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예은이만 잘 챙겨주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예비사이는 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과 제가 청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모습을 보곤 제 딸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줄 것 같아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었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예비 사위를 맞은 뒤 저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예비 사위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보청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리지 않는 말들이 더 많아지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있던 딸은 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는지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귀가 잘 안 들리냐고 가까이 다가와서 물어보자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해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자리에 앉아만 있겠다고 예비 사돈분들께 양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뒤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보청기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심호흡도 크게 쉬면서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옆에 앉은 제 딸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대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청각에 문제가 생기신 거야? 이래가지고 결혼식은 가능하겠어? 의사소통이 돼야 식을 진행하던 말던 하지. 그리고 청각장애도 유전 아니니? 혹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청각에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유전은 아니라고 했었어? 그것도 잘 모르는 거지? 어머님, 보시면 저는 멀쩡하잖아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식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망쳐서야 되겠니?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도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혼자서 다니시다가 위험한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도 있겠네. 소리를 들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내가 알기론 청각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걸 받으면 하루빨리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너희가 계획한 결혼식까지 아직 몇 달 남았잖아? 내 생각엔 그 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어서 아직 저희 엄마가 확고하게 수술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셨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 수술을 해야 될지 시기를 보고 있고 엄마와 최대한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음식 다 식겠어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사돈과 제 딸이 나누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청각을 거의 잃게 되면서 사람의 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입모양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딸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너무 미안했었죠. 의사에게 여쭤보니 청각에 문제가 생긴 시기를 봤을 때 노화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다며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창창한 나이인 딸에게 미리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상견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긴 했지만 예비 사돈분들께선 제가 가진 병으로 인해 뭔가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상견례가 끝이 나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제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자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이 돌아간 이후 병원을 찾아가 의사와 상담을 받은 뒤 하루라도 빨리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딸이 보호자로 제 옆에 있어주면 좋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에도 워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지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제 보호자로 수술을 받는데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성공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날 제 딸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수술하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 나갔고 정말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 몇 주가 지나고 완전히 치유된 걸 확인한 이후부터 전문 청각사의 도움을 받아 달팽이관에 이식된 전극의 소리를 저에게 맞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율을 시행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맞는 소리로 조율을 하게 되었어요. 딸은 제가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가며 저를 보러 오려 했지만 일이 많이 바빠서 결혼식 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배려해 주었네요. 그렇게 몇 달간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보청기가 없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후유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두통 빼곤 크게 문제될 만한 몸의 증상은 없었어요. 타인의 도움이 없어도 될 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딸의 결혼식 전에 수술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되었네요. 듣지 못해 답답했던 일상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니 너무 행복했고 이 소식을 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저는 지인과 함께 딸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은 북적이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제 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수술 받은 걸 보여주려고 급하게 걸음을 재촉하며 뒤따라가고 있던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이 사위를 데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며 어디론가 걸어가길래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둘이 나눈 대화가 제 귀로 들린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었네요. 그 말이 사실이야? 정말 새아가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네. 그렇다니까요. 이번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2박 3일 정도 양가 집안 여행 계획 잡혀 있으니까 그때 예은이랑 계획했던 거 실수 없이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계획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 가지고 불안해하시면 어떡해요? 예은이가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생명보험금으로 한 3억 정도는 들어온다고 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정도 돈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귀도 안 들리시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고 이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실패한다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때 됐는데 장모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지? 연락받은 거 없죠? 신부 대기실에 한번 가볼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충격을 받아 몰래 숨어서 엿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한평생 키워온 자식이 저에게 들어져 있던 생명보험금이 탐이 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 시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딸의 도움을 받아 생명보험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부터 딸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못하고 벌어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왔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과 예비 사돈댁이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좀 전에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 다가섰는데 정말 너무 이쁜 신부였고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에 속은 끓고 있었지만 차마 이쁘게 화장한 딸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귀가 들리지 않냐며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큰 목소리로 귀가 안 들리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봤고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딸은 핸드폰에 글씨를 적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들리냐는 글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한숨을 쉬더니
가족들 외엔 전부 다 나가달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이제는 아예 귀가 들리지 않나 봐. 정력을 잃으면 균형 감각도 잃게 된다 하더구만. 그래서 비틀거리며 걸어오셨구만. 저기요, 사부인. 제 말 안 들려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얼굴 뵀는데 살도 많이 빠지셨고, 이제는 귀도 아예 다치셨네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아마 결혼식 끝나고 수술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호자로 가야 하니까 신혼여행 끝나고 가족 전부 여행 다녀와서 수술 날짜 잡으면 된다고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엄마는 제 말이면 뭐든 다 듣거든요.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엄마의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저에게 정말 큰 기회이고 이게 저희 엄마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생명보험 들은 것도 저를 위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제 거 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가난에 쩔어서 살아왔었는데 3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밤길에 절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시니 사고사로 충분히 위장할 수 있어요. 나도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사돈을 모시는 걸 솔직히 바라지 않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나는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 엄마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은이랑 저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보고 세상 떠나시는 거니 그걸로 만족하시겠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다들 웃으시고 예은이 너도 장모님께 오늘만큼은 잘 챙겨드려.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추억으로 남겨드리면 좋잖아. 그럼 곧 결혼식 시작하니 나는 먼저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어머, 이 친구가 왜 말도 안 하고 혼자 싸돌아다니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이제 결혼식 시작한대. 빨리 가서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미리 준비해야지. 명희 딸이라서 그런지 미모를 쏙 빼닮았네. 오늘 결혼식 축하해요. 저는 명희랑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친구예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드레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레스라 상당히 비싸 보이죠? 저희 엄마 귀가 안 들리셔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양껏 드시고 가세요. 저희 엄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희야. 너 아직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명희가 몇 달 전에 수술했거든. 딸내미 놀래켜주겠다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었어. 이제 전부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니까. 수술 결과도 좋아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얘, 너 뭐하고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야?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 소리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안 들리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들려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럼 좀 전에 나눴던 대화도 전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전부 다 듣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너 몰래 다른 곳에 숨어서 나누는 대화도 전부 들었었고, 네가 내 앞에서 방금 했던 말도 전부 다 들었다고. 딸이 저를 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예비 사돈댁과 문 앞에 있던 예비 사위는 경악을 했고 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을 더듬으면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전부 다 들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식장을 나가려고 하자 딸이 저를 붙잡더니 일단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얘기하자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너무 큰 배신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딸의 팔을 뿌리치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딸이 다시 한번 제 팔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았네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돈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요. 아빠가 떠나면서 생긴 빚 갚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해서 버는 푼돈 가지고 저희를 도와줄 수도 없으니 저를 위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걸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빚도 반은 거의 제가 갚아드리지 않았어요? 내 삶에 방해만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엄마도 제 입장이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식한테는 뭐든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도 이 사람과 새롭게 시작할 때 좀 더 여유 있고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뿐이에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식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엄마. 너랑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 돈 몇 푼 때문에 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어. 뭐든지 완벽한 범죄는 없는 거라고. 나한테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은 해지할 거고 너와의 인연은 두 번 다시 만들어가지 않으마. 내가 늙어 힘이 없어도 절대로 너를 찾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없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에게 가난을 물려줘서 정말 미안하다. 딸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제가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자리로 돌아가 달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저에게는 더 이상 딸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 하지 않자 식이 시작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했는지 제 몸을 강하게 돌려 세우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결혼식까지 망칠 작정이냐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저는 차라리 이런 결혼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딸이 입고 있던 3,000짜리 드레스를 마구마구 찢어버렸습니다. 돌발 행동을 저지른 저를 보며 당황한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지인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식장을 빠져나왔네요. 그날 딸의 결혼식은 무산이 되면서 예비 사위와 파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딸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살고 있는 집을 조만간 처분하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아가려 합니다. 딸은 문자로 저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겁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저도 두려운 건 없고 저렇게 만든 게 전부 제 탓인 것 같아 한편으론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딸의 인생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은 걸 도와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삶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뿐인 제 딸도 저와 인연을 끊게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할 것 같네요. 분노하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두 번 다시 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남은 인생 저 혼자 조용히 살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며칠 전에 문자 한 통이 오긴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문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내일 핸드폰 번호도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없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은 불행이 아닌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게 된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딸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었고 내부 구조조정을 다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수선한 날들을 보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들이었고 꼭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무언가가 제 발끝에 닿았고 고개를 숙여보니 검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와 꺼내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이라 함부로 열어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박스 테이프로 전체를 밀봉해 놓은 상자를 잠깐 흔들어 본 뒤 다시 침대 밑에 도로 넣어 두었네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뜯으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아내는 준비가 다 끝이 났는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고 있는데 침대 밑에 있던 박스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음식을 먹던 아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뭔진 확인하지는 않았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 아예 뜯지도 못하게 테이프로 촘촘히 감아놨던데? 그냥 열고 싶지 않아서 촘촘히 감아둔 것뿐이야. 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것들이라 밀봉해 놓은 거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물건인데 왜 버리기에 아까운 거지? 그런 물건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 상자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주는 물건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상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지?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하루빨리 처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결혼했어도 당신 물건이 아니면 건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제 시선을 피하면서 말까지 더듬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신혼 초라 저 또한 말도 안 하고
아내의 물건을 괜히 건드려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꺼내게 한 것 같아 좀 미안했었어요. 아주 잠깐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아내는 다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평소처럼 대하길래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검은색 상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물건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장모님과 처형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끝나서 서둘러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형의 얼굴은 붉어진 상태로 무언가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듯 보였었죠.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모님과 처형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흘리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이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로 가족들 간에 풀지 못한 갈등이 약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는데 아내가 당분간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돌린 처형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왜 너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나는 네가 한 결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니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알겠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언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 다들 그러냐고. 너 정말 그러다 벌받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랑 언니가 이러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몰라? 우리가 신경 쓰지 않게 네가 잘했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딴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나중에 그 피해 누가 감당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한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고 2번 다시 일로 엄마랑 내가 신경 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엄마가 얼마 전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한 거 알고는 있어? 장모님과 처형은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꺼내놓으며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장모님과 처형한테 불만이 많이 쌓였는지 쉬지 않고 막말을 하면서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태였죠. 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장모님과 처형이 제 눈치를 보더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며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셨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뒤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던 터라 방에 들어가 아내를 진정시켜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혼자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멀뚱히 서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 일단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로 인해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띄었네요. 좀 괜찮아졌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자마자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슨 일이길래 장모님이랑 처형이 흥분하시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집안일 문제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거든.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은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심각해 보여서 그런 거지. 정말 별일 아닌 거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해야 될 사람이야.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2번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네요. 그런데 장모님과 처형이 다녀가신 이후로 아내는 매일 저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 알고 있던 저는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최근에 퇴사한 사람의 몫까지 해야 돼서 일이 많아졌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내는 조만간 사람이 구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불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자 집에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안 좋은 말을 꺼내놓게 되었고 처음으로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몇 시야? 그래도 평소에는 늦어도 10시에는 들어오더니 왜? 오늘은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네. 직원을 그렇게 부려먹는 회사가 어디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한 명의 직원이 퇴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업무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해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당신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솔직하지 않고 항상 속마음을 전부 다 꺼내놓지 않잖아. 우리는 이제 서로 솔직해져야 한다고.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당신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줄 것 같은데? 나중엔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 거지? 조만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상당히 힘들어 보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솔직해지고 모든 걸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도 많은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나보다 중요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나한테 말하지 않고 숨길 생각인 건데? 당신 회사에서 5시 정각에 퇴근했다며? 회사에서 야근을 한 역사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퇴근하고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시간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좀 솔직해지면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부부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방금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고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조만간 전부 다 해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 나는 온전히 당신이 걱정돼서 회사에 전화해 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회사에 야근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땠을 것 같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줘.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왜 당신한테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데 설명해줘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겠지. 지금의 상황에선 당신한테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좋겠어. 난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아내는 제가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 거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한 달 넘었는데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 간다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점점 문제가 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와 같이 살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네요. 그렇게 서로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그날 이후 아내는 저에게 일절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을 테고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 그런 불행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는 제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아내가 했는데 왜 제가 손을 내밀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웃긴 상황이었죠. 그만큼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아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네요. 퇴근하고 나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안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저도 아내를 향한 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아내의 회사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 정각이 되자 퇴근한 아내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곤 조용히 거리를 유지한 채 뒤따라가게 되었네요. 아내가 탄 차량은 썬팅이 너무 진하게 되어 있어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일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차량이 제가 쫓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차량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올렸고 이리저리 추월을 하면서 절대 따돌리지 못하게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갑자기 바뀐 정지 신호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친 침대 밑에 있던 상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터라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상자가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숨겨둔 의문의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상자와 장모님과 처형이 아내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사라진 아내의 모습들은 저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서 그런지 집에 있던 술이란 술은 전부 다 마셔버렸고, 핸드폰 진동 소리에 한참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눈을 떴을 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가 버린 상태였네요. 진동이 울린 핸드폰을 힘겹게 주워들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 전화가 끊겼길래 다시 장모님께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처가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린 뒤 급하게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께선 저에게 왜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냐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말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자 처형이 대신 핸드폰을 건네받아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술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급하게 택시를 잡고 처형이 알려준 병원으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오열을 하셨고 제 눈앞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장모님과 처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되묻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남자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전날에 제가 쫓아갔던 차량 안에서 운전을 한 남자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자 외도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가드레일 충돌 사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미동조차 없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해야 됐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장모님과 처형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처형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모와 처형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 두 사람이 인적이 드문 병원 사각지대에서 소곤거리는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면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게 되었네요. 그리곤 저는 급하게 아내가 누워있는 안치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는 관뚜껑을 부쉈습니다. 제가 관뚜껑을 부수기 시작하자 처가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게 관뚜껑이 열리자 제가 집안에서 그토록 찾았던 아내의 검은색 상자가 간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밀봉되어 있던 박스를 뜯어버린 순간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어떻게 된 거냐고 처가 식구들에게 물어보자 아무도 제 말에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게 만들었네요. 저와의 시선을 피한 장인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고 엄청난 소란에 장모와 처형이 안치실로 급하게 들어오길래 상자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바닥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걸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가 모르는 과거에 대해 이제는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혜진이랑 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요? 왜 이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고 두 사람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거짓을 얘기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보,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유품이라 넣어둔 것뿐이라고.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래요?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두 분이서 나눈 대화를 제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고요? 저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장모와 처형이 나눈 대화가 안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장모는 온몸을 떨면서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처형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가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고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다는 게 녹음된 음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찾을 수 있는 증거물은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는데? 혜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나보고 보관해달라고 했던 게 정말 다행이었던 거야. 만약 그 물건이 박서방 집에 있는 상태로 혜진이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될 텐데 그럼 우리가 받을 피해가 커지는 거잖아. 걔는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어찌됐든 박서방 몰래 간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화장하면 증거물은 같이 없어지는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 몰래 처분하고 싶긴 했었는데 혜진이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물건들이었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의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 손으로 처분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 이참에 이렇게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야. 고아였던 그놈과 10년 동안 동거하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다가 결국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애부터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됐었잖아.
내 딸 인생 한번 살려보겠다고 둘이 겨우 헤어지게 만들어서 겨우 돈 많고 능력 좋은 놈이랑 결혼시키게 만들었는데 그 놈이 나 몰래 내 딸이랑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걸 들켰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둘이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벌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뒤쫓아간 것밖에 없고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박서방만 옆에 끼고 살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며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너도 인생길 좀 피려면 앞으로 입 조심해.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나오던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되었고 장모는 둘의 관계를 정리시키게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가 저와의 결혼 이후 또다시 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 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장모에게 들키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긴 채 저희 집안에게 접근한 처가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모든 건 장모의 조종하에 이루어진 결과였던 거였죠. 그렇게 아내의 장례가 끝이 나고 처가 식구들에게 소송을 걸던 도중 차량 사고가 난 근처에서 블랙박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블랙박스 영상 속에 음성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와의 대화를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결국 오열을 하게 되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나랑 그냥 도망치자고.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당신 아직까지 나 사랑하잖아. 나는 가족도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이렇게 끝낼 거야? 이게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10년을 기다렸지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 임신했어.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고. 엄마가 당신이 나한테 다시 접근한 걸 알고 계셔. 그리고 우리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갈 길이 다른데 계속 고집 부려봤자 소용없다고. 그 사람은 당신처럼 욱하지 않고 맨날 술에 쩔어서 그런 곳에 드나들지도 않아. 오로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내 과거를 그 사람한테 밝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지금 그놈의 아이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리고 그거 알아? 아까부터 나를 따라오는 차량이 2대나 있는데 하나는 당신 어머님이고 또 다른 한 대는 아마 그놈일 것 같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서 이 모든 사실 그놈한테 알리고 어머님한테 우리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할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로 내 통장에 5억 넣어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세상 뜨진 않을 거야. 어차피 그놈 돈 많다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놈은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뒤를 쫓아갈 때 장모님도 아내의 뒤를 뒤쫓고 있었네요. 저는 놓쳤었지만 장모님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둘의 사고를 유발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뱃속의 아이가 그놈의 아이가 아닌 제 아이였다는 거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킨 건 한 사람만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처가 식구들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행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후련하지가 않네요. 아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좋지 않은 과거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신중하라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을 숨긴 사기 결혼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제 삶에 평생 남게 될 기억이 된 것 같네요.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만나 관계를 이어나갈 때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 찾아오는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